옛날, 아주 먼 옛날에 바다가 육지를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던 어느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침이면 해가 바다 위로 붉게 솟아오르고 저녁이면 금빛 노을이 파도 위에 부서져 내리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친 파도와 싸우며 고기를 잡고 해초를 건져 올리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넉넉하고 따뜻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면 집집마다 걸어둔 풍경이 딸랑이며 맑은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들려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끝자락,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는 낙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순덕 할멈이라 불리는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젊은 시절 남편을 바다로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멈의 얼굴에는 그늘진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오랜 세월 바닷바람에 단련된 주름진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할멈은 매일 새벽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바닷가로 나가 파도에 밀려온 미역이나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할멈은 욕심을 부리는 법이 없었고 가진 것이 생기면 이웃과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순덕 할멈을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따르며 존경했고 할멈의 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면 마을에도 비로소 아침이 시작된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평소와 달리 바다의 기운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은 회색 구름으로 가득 찼고 갈매기들은 무엇에 쫓기듯 육지 쪽으로 날아와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바다가 뒤집어질 징조라며 서둘러 배를 묶고 집 단속을 했고 순덕 할멈 역시 마당에 널어두었던 그물과 말린 생선들을 거두어들이며 다가올 폭풍을 대비했습니다. 밤이 되자 예상대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웅장한지 마치 천둥이 땅 위를 굴러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덜컹거리고 지붕에 칡짚이 날아갈 듯 들썩였지만 순덕 할멈은 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바느질을 하며 바다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폭풍이 물러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밤새 으르렁거리던 파도는 다시 순한 양처럼 잔잔해졌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젖은 모래사장을 보석처럼 반짝이게 했습니다. 순덕 할멈은 헝클어진 집 주변을 대충 정리하고는 밤사이 바다가 무엇을 남겨두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해변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깊은 바닷속에서 올라온 해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할멈은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쓸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배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할멈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해변에 사각사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할멈의 눈에 바위 틈 사이에 걸려있는 커다란 바구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보통의 어구 바구니와는 다르게 촘촘하고 단단하게 짜인 그 바구니는 신비한 기운을 풍기며 파도에 살짝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천천히 바구니 쪽으로 다가갔고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푹신한 비단 1000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갓 태어난 듯한 어린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험한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바구니가 뒤집히지 않고 무사히 여기까지 떠밀려 왔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볼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는데 놀랍게도 아기의 몸은 차가운 바닷바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마치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진 천사 같았는데 유난히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할멈이 아기를 안아 올리려던 순간 아기의 작은 손에 꼭 쥐어져 있는 무언가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푸른 구슬이었는데 바다의 깊은 색을 그대로 담은 듯 투명하면서도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그 구슬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지금 당장은 구슬보다 이 어린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서둘러 아기가 담긴 바구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팔에 전해져 왔지만 할멈은 힘든 줄도 모르고 앵걸음으로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 할멈은 아랫목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아기를 눕힌 뒤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불을 지폈습니다. 차갑게 식은 방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자 아기는 웅얼거리며 작은 몸을 뒤척였고 이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기의 눈동자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깊고 푸른 바다빛을 띠고 있었는데 그 눈을 마주한 순간 할멈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기는 낯선 곳에서도 울지 않고 할멈을 빤히 바라보았고 그 맑고 순수한 눈망울에 할멈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할멈은 서둘러 쌀을 끓여 묽은 미음을 만들었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떠서 아기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팠는지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미음을 잘 받아먹었고 그 모습을 보는 할멈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멈은 아기의 손에 들려있던 푸른 구슬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깨끗한 천에 감쌌습니다. 구슬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귀에 대보면 마치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신비로웠습니다. 할멈은 이 구슬이 아기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장롱 깊숙한 곳 작은 함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기에게 돌아와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할미가 되어주마. 거친 바다가 너를 내게 보내준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게다. 할멈은 아기의 이름을 바다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고귀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연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순덕 할멈의 집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막만이 감돌던 방 안에서는 아기의 옹알이 소리와 할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당 빨랫줄에는 작고 귀여운 아기 옷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멈이 바닷가에서 아기를 주워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구경을 왔는데 연희의 신비로운 눈동자와 남다른 기품을 보고는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왕님이 보내준 아이라며 신기해했고 어떤 이들은 불길한 징조가 아니냐며 수군대기도 했지만 순덕 할멈은 그런 말들에 개의치 않고 정성을 다해 연희를 키웠습니다. 할멈에게 연희는 외로운 노년의 삶에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연희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걸음마를 떼고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유난히 물을 좋아했는데 걸음마를 시작하자마자 틈만 나면 바닷가로 나가려 해서 할멈이 애를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연희가 바닷가에 나가면 거칠게 몰아치던 파도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바닷바람도 부드럽게 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할멈은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장롱 속에 감춰둔 푸른 구슬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혹시나 연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져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멈은 연희에게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튀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연희는 할멈을 따라 나무를 캐러 산으로 가는 대신 몰래 바닷가로 빠져나갔습니다. 바다 내음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와 이야기를 나누듯 중얼거렸고 손으로 바닷물을 만지작거리며 놀았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들 몇 명이 다가와 연희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바다에서 주워온 아이라며 부모도 없는 아이라며 돌멩이를 던지는 시성을 했습니다. 연희는 무서워하거나 울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서늘한지 아이들은 왠지 모를 위압감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할멈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라 달려와 연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멈은 아이들을 엄하게 꾸짖어 돌려보내고는 연희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멈은 연희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빗겨주며 조용히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많단다. 네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흉이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 당분간은 바다에 혼자 나가지 말고 할미 곁에 꼭 붙어 있으렴. 연희는 할멈의 말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멈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할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할멈은 잠든 연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멈은 연희가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랐지만 연희가 자랄수록 감출 수 없는 신비한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할멈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푸른 구슬을 꺼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구슬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는데 그 빛은 전보다 조금 더 강해진 듯했습니다. 할멈은 구슬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슬 안에서는 마치 작은 파도가 치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바다의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할멈은 문득 이 구슬이 연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희가 기쁠 때는 구슬도 밝게 빛나고 연희가 슬프거나 위험에 처하면 구슬도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할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멈은 다시 구슬을 천에 싸서 함에 넣고는 굳게 닫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멈은 연희를 더욱 곁에 두고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밭일을 할 때도 장을 보러 갈 때도 연희를 데리고 다녔고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연희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희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온 아이라 물고기들이 따른다는 둥, 눈을 보면 홀린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할멈은 귀를 닫고 무시했습니다. 그저 연희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것만이
할멈의 유일한 소원이었기에 세상의 소란스러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연희 역시 할멈의 사랑 속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났고 마을 어른들을 보면 공손하게 인사하고 잊은 일도 돕는 착한 아이로 성장해 갔습니다. 계절은 다시 흘러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에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밤에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로 마을 정자가 북적였습니다. 연희는 이제 10살 남짓된 소녀가 되었는데 그 미모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해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검고 긴 머리카락은 물결처럼 찰랑거렸고 하얀 피부는 햇볕에 그을리지도 않아 마치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무엇보다 그 푸른 눈동자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비로움을 느끼게 했고 마을 총각들은 먼발치에서 연희를 보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런 시선들에 무관심한 채 오직 할멈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멈과 연희는 마루에 앉아 옥수수를 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할멈, 저 바다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연희가 밤바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사람들은 용궁이 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도 하지. 하지만 확실한 건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거야.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멈은 그런 연희의 어깨를 감싸주며 언젠가 연희가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마을에 조금씩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예년보다 비가 적게 와서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바다에서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어부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년이 들 징조라며 걱정했고 인심도 조금씩 각박해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이웃 간에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지만 이제는 자기 몫을 챙기기에 급급해졌고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순덕 할멈은 이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혹시라도 이 불똥이 연희에게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연희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큰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선주 만석이라는 사람이 순덕 할멈네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욕심이 많고 심술채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최근 고기가 잡히지 않아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연희를 보게 되었고 연희의 비범한 외모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이 촌구석에 저런 아이가 있었단 말인가? 만석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연희를 훑어보았고 그 순간 연희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주머니 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멈이 구슬을 넣어 연희 몸에 지니게 해준 부적 주머니 끈이었습니다. 만석은 직감적으로 그 주머니 안에 감나가는 무언가가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석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이, 순덕 할멈 계신가? 거만한 목소리에 할멈이 방에서 나왔고 연희를 급히 등 뒤로 숨겼습니다.
만석님께서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할멈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은 짐짓 점잖은 척하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니, 지나가다 목이 말라서 물이나 한 잔 얻어 마실까 하고 들어왔지.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아이는 누구요? 내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할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손녀딸입니다. 몸이 약해 바깥 출입을 잘하지 않아 모르셨을 겁니다. 만석은 의심스런 눈초리로 연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손녀, 할멈에게 자식이 없다는 건 이 마을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게요. 할멈은 만석의 무례한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꾹 참고 물 한 그릇을 떠다 주었습니다. 물이나 드시고 가시지요. 만석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도 시선은 계속 연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아하니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내 집에 일손이 필요하면 보내시구려. 밥은 굶기지 않을 테니. 만석은 그렇게 툭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나가는 길에 연희 쪽을 다시 한번 힐끗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만석이 돌아가자마자 대문을 걸어 잠그고 연희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저자가 연희를 눈여겨보았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할멈네 집에 사는 아이가 사실은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느니 그 아이가 온 뒤로 마을에 가뭄이 들고 고기가 안 잡힌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소문의 진원지는 분명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연희를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연희를 고립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흉어와 가뭄에 지쳐가면서 점차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순덕 할멈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멈은 마을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느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연희의 얼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너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할멈은 연희의 가슴에 걸린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푸른 구슬이 할멈의 손길에 반응하듯 따뜻한 온기를 전해왔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 자신이 지켜주겠다는 듯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멈은 구슬의 온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며 내일은 촌장 영감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바다 쪽에서 거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웅장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할멈은 그 소리를 들으며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파도가 연희를 데려왔듯이 또 다른 운명을 가져올 것이라 믿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방안은 고요했지만 바깥 세상은 이미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멈과 연희,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작은 평화는 이제 거대한 시련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품은 푸른 구슬이 훗날 마을 전체를 구하게 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다는 날이 갈수록 그 표정을 험악하게 바꾸어 갔습니다. 잔잔하게 찰랑이던 푸른 물결은 온데간데 없고 검푸르고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며 해안가의 바위들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띄우기 위해 매일 새벽 바다를 살폈지만 집채만 한 파도가 으르렁거리며 덤벼드는 통에 감히 배를 띄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날이 좀 풀려 가까운 바다로 나갔다. 돌아온 배들도 그물에는 해초 찌꺼기만 가득할 뿐 물고기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비린내 대신 마른 먼지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가는 집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의 인심은 흉흉해지고 작은 일에도 서로 핏대를 세우며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러한 마을의 불안과 공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욕심쟁이 선주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곳간에 쌓아둔 곡식을 비싼 값에 팔아치우면서도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주막이나 정자에 나타나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용왕님이 노하셨기 때문이요. 누군가 바다의 보물을 훔쳐다 육지에 숨겨놓으니 용왕님이 그 보물을 찾으려고 바다를 뒤집어 놓으시는 게지. 처음에는 만석의 말을 흘려듣던 사람들도 계속되는 흉어와 기상이변에 지쳐가면서 점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고 누군가 책임을 질 희생양을 찾고 싶어하는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만석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하자 더욱 구체적으로 소문을 조작하여 퍼뜨렸습니다. 그는 은근슬쩍 순덕 할멈의 집을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자네들, 그 집 손녀라는 아이 눈을 똑바로 본 적 있나? 그 시퍼런 눈동자가 사람 눈 같던가? 내 듣자 하니 그 아이가 올 때 용왕님의 여의주를 훔쳐왔다더군. 그 구슬이 있는 한 우리 마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게고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을 걸세. 만석의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근거리며 순덕 할멈의 집 쪽을 흘겨보기 시작했고 그 눈빛에는 예전의 정겨움 대신 섬뜩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 할멈은 떨어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마을 장터로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을 이웃들이 할멈을 보고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은 할멈이 다가가자 남은 생선이 없다며 매몰차게 거절했고 채소 가게 아낙네들은 할멈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 별일이 다 생기지. 누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뻔뻔하게 장을 보러 돌아다니네 그려. 할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빈 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이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할멈의 등을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멈은 우물가에서 물을 샜고 있는 동네 안악들을 마주쳤습니다. 가뭄 탓에 우물물도 많이 줄어들어 흙탕물이 섞인 물을 겨우 퍼 올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할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안악 중 한 명이 쏘아붙였습니다. 순덕 할멈, 댁에 그 귀한 보물이 있다면서요. 그게 있으면 팔아서 쌀이라도 사 먹지. 왜 우리랑 똑같이 물 한 바가지에 목을 메고 사시오. 그 말에 다른 안악들도 합세하여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용왕님 물건을 도둑질했으면 돌려줘야지. 욕심 부리다가 우리 마을 다 죽게 생겼네. 할멈은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더 큰 사단이 날까 두려워 묵묵히 물동이만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악들은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할멈을 둘러싸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연희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연희는 작은 몸으로 할멈 앞을 가로막으며 안악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연희의 푸른 눈동자가 분노로 일렁이자 순간 주변의 공기가 서늘해지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안악들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그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저 눈 좀 봐. 저게 어디 사람 눈이야. 진짜 마물인가 봐. 겁에 질린 안악들은 물동이도 내팽개친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우물가에는 순덕 할멈과 연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할멈은 떨고 있는 연희를 꼭 껴안으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편견과 오해가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멈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연희는 할멈의 눈치를 살피며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나쁜 아이예요. 사람들이 왜 나를 무서워해요? 내가 가진 구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희의 순진한 질문에 할멈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멈은 연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니다. 연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서 마음이 병들어 그런 게다. 내 구슬은 너를 지켜주는 소중한 것이니 절대 남에게 보여주거나 뺏겨서는 안 된다. 할멈은 연희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만석이 건장한 사내 몇 명을 대동하고 순덕 할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뒷짐을 지고 마당에 들어선 만석은 거만한 태도로 할멈을 불렀습니다. 순덕 할멈, 안에 있는 거 다 아니 썩 나오시오. 할멈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니들은 내려. 만석은 본색을 드러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왔소. 지금 마을꼴이 말이 아니오. 이게 다 당신네 집 구석에 있는 그 요물단지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소. 당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구슬을 내놓으시오. 그걸 바다에 바쳐야 용왕님의 노여움이 풀릴게요. 만석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가 원하는 것은 마을의 평화가 아니라 오로지 값비싼 구슬뿐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할멈은 단호한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만석 양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보물 같은 건 없소. 그리고 연희는 내 친손녀나 다름없는 아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듣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게요. 할멈의 당당한 태도에 만석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허허, 없다고 잡아떼면 그만인 줄 아시오. 내 오늘 밤까지 시간을 주겠소. 만약 내일 아침까지 구슬을 내놓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그때는 나도 장담 못하오. 만석은 협박을 남기고 사내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할멈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다의 울음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땅이 울리는 듯했고 바람은 귀신이 곡하는 소리처럼 창문을 흔들어댔습니다. 연희는 무서움에 떨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고 할멈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묵주를 돌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 일당이 다시 온 것인가 싶어 할멈은 숨을 죽이고 동태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중후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 어멈, 나일세, 문 좀 열어보게. 그것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 영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멈은 서둘러 빗장을 풀고 영감님을 맞이했습니다. 촌장 영감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주변을 경계하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앉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아. 만석이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자네 집으로 쳐들어올 기세야. 할멈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영감님,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촌장 영감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만석이, 그놈 속셈을 누가 모르겠나. 그놈은 자네 손녀가 지닌 구슬이 진짜 보물이라고 믿고 있어. 그걸 뺏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게지. 용왕님 핑계는 그저 구실일 뿐이야. 하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해.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은 짐승보다 무서운 법일세. 할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당장 짐을 싸서 도망이라도 가야 합니까? 이 밤중에 아이를 데리고 갈 곳도 없습니다. 촌장 영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나지막이 조언했습니다. 지금 도망치다가는 오히려 만석이 놈들이 풀어놓은 감시꾼들에게 잡힐 걸세. 차라리 그 구슬이라는 것을 정말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시예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아니면 아주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자네가 목숨을 걸고 없다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 내일 사람들이 몰려오면 내가 중재를 해보겠지만 만석이 놈의 기세가 워낙 등등해서 쉽지는 않을 걸세. 영감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할멈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선택지였습니다. 구슬은 연희의 생명과도 연결된 물건이라 함부로 버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촌장 영감이 돌아간 뒤 할멈은 장롱 속 깊은 곳에서 구슬이 든 함을 꺼냈습니다. 함을 열자 어두운 방 안이 순간 푸른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슬은 마치 바깥의 거친 파도 소리에 공명하듯 규칙적으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잠결에도 그 빛을 느꼈는지 칭얼거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할멈은 구슬을 손에 쥐고 기도했습니다. 용왕님이 계시다면 제발 우리 연희를 지켜주소서. 이 아이는 바다가 살리라고 보낸 생명이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작은 생명이 다치지 않게 해주소서. 할멈의 간절한 기도가 끝날 무렵 갑자기 방문이 덜컹거리며 열렸고 거센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지만 구슬의 푸른 빛만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명이 밝아오기도 전에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 순덕 할멈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만석이 서 있었고 그의 뒤로는 내리와 낫을 든 마을 청년들과 성난 표정의 안악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흡사,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비장했고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만석은 대문 앞에 멈춰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덕 할멈,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소. 어서 나와서 보물을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직접 찾아서 바칠 것이오. 사람들의 함성이 뒤따랐고 집안의 공기는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자고 있는 연희를 깨워 옷을 단단히 입혔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목에 걸린 구슬 주머니를 옷 안으로 깊숙이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놀라거나 울면 안 된다. 할미 뒤에 꼭 붙어 있거라.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너를 잡으려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닷가 바위 뒤로 숨어야 한다. 알겠지? 연희는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멈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붉은 횃불, 빛이 할멈과 연희의 얼굴을 비추었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은 할멈이 나오자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시오. 순순히 내놓고 마을의 영웅이 되겠소. 아니면 마을의 역적으로 몰려 쫓겨나겠소. 할멈은 만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만큼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할멈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던 연희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등장하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아이와 구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마당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연희가 마루 끝으로 나서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소리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횃불, 그림자가 아이의 작은 얼굴 위로 어지럽게 춤을 췄지만 연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아이의 푸른 눈동자는 밤바다의 깊은 심연을 닮아 있었고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켰고 감히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만석조차 예상치 못한 아이의 당당함에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자신의 위신이 깎이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헛기침을 내뱉으며 침묵을 깼습니다. 저 눈을 보시오. 저게 과연 사람의 눈이라 할 수 있겠소. 저 시퍼런 눈빛이 우리 마을의 전기를 빨아먹고 있는 게 분명하오. 만석이 횃불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치자 잠시 주춤했던 마을 사람들의 눈에 다시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저 아이가 온 뒤로 마을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저주받은 아이야. 당장 쫓아내야 해. 사람들은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어 소리를 질러댔고 그 소리는 폭풍우 소리와 뒤섞여 더욱 흉흉하게 들렸습니다. 순덕 할멈은 연희를 등 뒤로 감싸며 외쳤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사람들아, 죄 없는 아이에게 무슨 짓들이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할멈의 절규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당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째 뽑힐 듯 휘청거렸고 횃불들이 하나둘씩 꺼져가며 주위는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우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했고 만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하늘도 노하여 비를 뿌리는 것이오. 당장 저 아이를 끌어내어 구슬을 뺏어야 비가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오. 만석의 선동에 몇몇 건장한 청년들이 쭈뼛거리며 마루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지만 만석의 눈치와 굶주림에 지친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라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다가오는 청년들을 보며 바짝 긴장했습니다. 늙고 힘없는 몸으로 장정들을 막아내기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할멈은 죽기 살기로 연희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빗자루를 켜주었습니다. 누구든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이 늙은이 시신을 넘고 가야 할 것이다. 할멈의 서슬퍼런 기세에 청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연희는 할멈의 등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웠지만 할멈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옷 속에 감춰둔 푸른 구슬에서 시작된 열기였습니다. 구슬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쿵쿵거리며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천둥이 칠 때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구슬의 진동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지만 그것이 고통스럽다기보다는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강렬한 이끌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할멈을 불렀을 때 갑자기 연희의 옷틈 사이로 눈부신 푸른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딧불처럼 희미하던 빛이 순식간에 강해지더니 두꺼운 무명천을 뚫고 나와 마당 전체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뿜어져 나온 그 신비로운 푸른 빛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야. 도깨비불이다. 도깨비불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석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빛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힐 듯한 환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거다. 저게 바로 용왕의 보물이다.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저 아이가 보물을 숨기고 있었다. 만석은 미친 듯이 웃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 대신 탐욕스러운 욕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잡아라. 저 구슬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쌀도 사고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단 말이다. 만석의 외침에 흔들리던 청년들이 다시 눈을 번들거리며 달려들 태세를 취했습니다. 순덕 할멈은 연희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사람들을 해치려는 사악한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난 바다를 달래주려는 듯 부드럽고 따뜻하며 슬픈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슬은 숨겨야 할 불길한 물건이 아니라 바다와 소통하고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할멈은 연희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희야, 두려워 마라. 이 빛은 너를 지켜주는 빛이다. 네가 바다의 아이라는 증거다. 연희는 할멈의 말에 용기를 얻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슬의 빛은 점점 더 강해져 이제는 연희의 몸 전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거대한 보호막처럼 연희와 할멈을 둘러쌌고
달려들려던 청년들은 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쏟아지던 빗줄기조차 그 빛의 결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듯 연희와 할멈의 주변만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뽀송뽀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것이 신의 조화인지 요괴의 장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일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물러서려 하자 그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에이, 멍청한 놈들. 계집아이 하나가 무서워서 벌벌 떠느냐. 내가 직접 가져오겠다. 만석은 씩씩거리며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왔습니다. 그는 억센 손으로 할멈을 밀쳐내고 연희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희의 품속에 있던 구슬이 우웅하는 낮은 공명음을 내더니 만석의 손이 닿기도 전에 강한 충격파를 뿜어냈습니다. 만석은 억 하는 비명과 함께 마당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한 꼴이었습니다. 마당에 처박힌 만석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뒹굴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손을 대면 천벌을 받나 봐. 신령님이 노하신 게 분명해.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빌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순덕 할멈은 넘어진 만석을 내려다보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바다가 너희들의 탐욕을 꾸짖고 있는 것이다. 할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크고 위엄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실을 알고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속지 마라. 저 할망구가 요술을 부리는 거다. 저건 다 눈속임이야. 지금 저것들을 잡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바다에 수장되고 말 거야. 만석의 악에 바친 고함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기이한 현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석의 말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이제는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마을을 집어삼킬 듯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더 이상이 좁은 마당에서 옥신각신해봐야 소용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동시에 성난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연희가 직접 바다와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멈은 결심을 굳힌 듯 연희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연희야, 우리 바다로 가자. 내가 가진 구슬의 힘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화가 난 바다를 달래주자. 연희는 두려운 표정으로 할멈을 올려다보았지만 할멈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바다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바다가 많이 아프대요. 할멈은 연희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멈이 사람들 쪽으로 걸어가자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만석이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구슬의 신비한 기운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비켜라. 우리는 바다로 갈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진실을 보여주러 가는 것이다. 할멈의 목소리는 비바람을 뚫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할멈과 연희가 대문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도 홀린 듯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 역시 이를 갈며 뒤를 쫓았습니다. 좋아. 바다로 가자. 거기서 내년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면 바로 바다에 던져버릴 테다. 행렬은 거센 비바람을 뚫고 바닷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희의 품에서 나오는 푸른 빛만이 유일한 이정표가 되어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을 길을 지나 모래 언덕을 넘을 때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공기 중에는 짠내와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마침내 일행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공포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완만하던 해변이 성난 파도에 의해 거의 다 잠겨 있었고 집채만 한 검은 물결이 하얀 거품을 물고 넷으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콱과광.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꽂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압도되어 다리가 풀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린 다 죽었어. 용왕님이 진짜 노하셨어.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석조차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기가 질린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배들은 이미 파도에 휩쓸려 부서지거나 뒤집혀 있었고 그물과 어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라 마치 바다가 육지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한 듯한 기세였습니다. 순덕 할멈은 옷자락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희의 손을 잡고 물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적셨지만 연희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연희야,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알겠느냐? 할멈이 소리쳐 물었습니다. 연희는 끄덕이며 옷 속에 넣어두었던 구슬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끈을 풀어 그 안에 들어있던 푸른 구슬을 손에 쥐었습니다. 구슬이 바깥 세상으로 나오자 그 빛은 더욱 강렬해져 마치 바다 위에 또 하나의 달이 뜬 것처럼 주위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구슬의 빛이 닿자 발밑까지 밀려왔던 파도가 순간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눈을 감고 바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작은 소녀가 빛나는 구슬을 들고 거대한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모습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꿈이나 전설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그의 입에서도 더 이상 험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을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찰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기둥이 용솟음치며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이었고 그 위용의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파도는 더욱 높게 일어 금방이라도 연희와 할멈을 삼킬 듯 덮쳐왔습니다. 안 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바다 쪽으로 내디디며 손에 쥔 구슬을 머리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부디 진정하세요. 연희의 외침과 동시에 구슬에서 눈부신 섬광이 뿜어져 나와 검은 파도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연희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푸른 빗줄기가 거대한 물기둥과 충돌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를 찢을 듯 울부짖던 폭풍우, 소리와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는 굉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신비로운 공명음만이 대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검은 파도 속으로 스며들었는데 사납게 날뛰던 물결은 그 빛을 머금자마자 부드러운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았던 집채만한 파도는 연희의 눈빛을 닮은 푸른 빛에 닿자마자 성난 기운을 잃고 순한 양처럼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힘을 억지로 꺾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화가 난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 달래주는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빛이 바다 전체로 퍼져나가자 검게 뒤덮였던 하늘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꽉 막혀 있던 먹구름이 서서히 갈라지면서 그 틈 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빛은 연희의 푸른 구슬빛과 어우러져 바다 위를 비추었고 거칠게 일렁이던 수면은 순식간에 거울처럼 매끄럽고 잔잔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을을 집어삼킬 듯 덤벼들던 죽음의 바다는 온데간데 없고 평화롭고 신비로운 밤바다의 풍경만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빗줄기 또한 뚝 그쳤고 살을 내는 듯 차갑던 칼바람은 어느새 뺨을 부드럽게 스치는 산들바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팔을 내리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구슬은 이제 강렬한 빛을 거두고 다시 은은하고 따뜻한 빛을 내며 연희의 손바닥 안에서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연희의 몸은 기력을 다한 듯 휘청거렸지만 표정만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순덕 할멈은 얼른 달려가 쓰러지려는 연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장하다. 우리 연희. 정말 장하다. 네가 해냈어.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어. 할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연희의 볼을 적셨습니다. 연희는 할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이제 안 아프대요. 화가 다 풀렸대요. 그 작은 목소리는 고요한 바닷가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과 경외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쳤었어. 저 귀한 아이를 몰라보고 용왕님의 아이가 맞아. 우리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어.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거나 연희를 향해 절을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공포와 굶주림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아이를 해치려 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아까 연희를 향해 돌을 던지려 했던 아낙네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꼈고 몽둥이를 들고 왔던 청년들은 슬그머니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만성만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을 딱 벌린 채 잔잔해진 바다와 연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연희는 마을에서 쫓겨나고 구슬은 자신의 손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기적은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속임수야. 저것들이 요술을 부린 거야. 바다가 저절로 잠잠해질 때가 돼서 그런 거라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바랐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어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촌장 영감이 만석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영감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치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만석이, 자네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가?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게나.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 마을은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걸세. 자네의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어. 촌장 영감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석에게 쏠렸습니다. 그 눈빛들은 더 이상 만석을 두려워하거나 따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경멸과 분노, 그리고 실망이 뒤섞인 차가운 눈빛들이었습니다.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선주님, 아니 만석 씨, 당신 말만 믿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할 뻔했는지 아시오? 당신은 우리를 살리려던 게 아니라 저 구슬을 차지하려고 우리를 이용한 거였어.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며 만석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흉년이 들었을 때도 곡간을 잠그고 쌀값을 올리더니 이제는 어린애까지 잡으려 해. 당장 마을에서 나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마을에 필요 없소.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만석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모래 언덕에 걸려 엉덩방아를 타먹고 그 볼품없는 꼴의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만석은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권위와 힘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호령하던 당당한 선주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마을을 위기로 몰아넣은 비겁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아무도 그를 잡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악의 기운이 사라지자 바닷가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촌장 영감은 순덕 할멈과 연희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 어멈, 그리고 연희야, 이 늙은이가 면목이 없네. 마을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네들을 위험에 빠뜨렸어.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게. 영감의 사과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귀신에 씌었었나 봅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아저씨가 나빴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덕 할멈은 굳었던 표정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할멈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일어나시오. 바다가 잠잠해졌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니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지난 일 붙잡고 있을게요. 우리 연희도 마음 다 풀었을게요. 그렇지. 연희야. 연희는 맑은 눈망울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의 눈에는 원망이나 미움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가슴이 아려와 눈물을 훔쳤습니다. 촌장 영감은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자, 다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날이 차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몸을 녹여야지. 그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들 순덕, 어멈네 집으로 모이게. 우리가 망가뜨린 마당이며 울타리며 다 고쳐놔야지 않겠나. 사람들은 예, 당연하죠.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돕겠습니다. 하며 앞다투어 대답했습니다.
무겁고 험악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예전의 정겹고 따뜻한 마을 분위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연희의 손을 잡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밝혀 그 앞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달리 평온하고 아늑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빛나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다시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할멈의 손을 잡고 걸으며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괴물로 보는 눈빛이 아닌 마을의 소중한 아이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멈과 연희는 쑥대밭이 된 마당을 보고 잠시 한숨을 쉬었지만 곧이어 뒤따라온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정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넘어진 장독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는 짓밟힌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부서진 대문을 고치는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안악은 집으로 뛰어갔다. 오더니 따뜻한 꿀물과 갓 쪄낸 고구마를 가져와 연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연희야, 이거 먹고 기운 차리렴. 아까는 아줌마가 정말 미안했어.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구마를 받아들었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덕 할멈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타닥타닥 타오르자 차갑게 식어있던 집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끓는 물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은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연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심이 통하고 진실이 밝혀진 지금 할멈은 그 무엇보다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고 연희가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는 소박한 자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멋쩍게 웃기도 하고 연희의 신기한 능력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습니다. 연희야, 아까 그 빛은 정말 대단하더라. 용왕님이 너를 통해 우리를 도우신 게야. 그래, 앞으로 우리 마을에 좋은 일만 생길 징조가 아니겠니? 사람들은 이제 연희의 능력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할멈 옆에 꼭 붙어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촌장 영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고 다들 들어가서 쉬세. 내일은 바다에 나가봐야지. 연희가 바다를 달래주었으니 분명 고기도 다시 돌아왔을 걸세. 사람들은 희망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멈, 푹 쉬시오. 연희야, 내일 또 보자. 사람들은 아쉬운 듯 인사를 건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적막함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연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이불을 펴고 연희를 눕히자 긴장이 풀린 연희는 금세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무서운 아저씨는 안 오죠? 연희가 잠투정하듯 물었습니다. 할멈은 연희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 오고 말고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모두가 너를 좋아하게 되었단다. 연희는 할멈의 손을 잡고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이치는 달빛이 연희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할멈은 잠든 연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장롱 위에 올려둔 푸른 구슬함을 쳐다보았습니다. 함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여전히 맑고 청아했습니다. 할멈은 마음속으로 바다를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거친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상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더 단단한 마음들이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규칙적이고 온화했으며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토닥이는 소리처럼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만석의 빈집 대문만이 바람에 삐걱거릴 뿐 모든 집에 불이 꺼지고 평화로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붉은 해가 떠오르고 어부들은 다시 희망을 안고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이제 마을의 수호신이 된 작은 아이, 연희의 푸른 마음이 함께 일렁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 평화가 오래도록 깨지지 않기를 바라며 할멈도 연희 곁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포근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붉고 찬란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비바람이 깨끗이 씻겨 내려간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투명한 쪽빛이었고 솜사탕 같은 흰 구름이 한가롭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마당으로 나왔는데 코끝에 스치는 공기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르게 상쾌하고 달콤했습니다. 지난밤의 공포와 광기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마을 전체에는 평온하고 생기 넘치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너진 담장이나 찢어진 지붕들이 눈에 띄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눈빛이 반짝이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바다로 나갔던 어부들의 배가 하나둘씩 폭우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배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묵직해 보였습니다. 만선 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였고 멀리서부터 어부들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구에 모여있던 아낙네들과 노인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배를 맞이하러 나갔다가 배 안에 가득 찬 은빛 물고기들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물반 고기 반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 그물마다 돔이며 우럭, 고등어가 가득 걸려 있어 떼어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마을을 괴롭히던 흉어와 가뭄이 연희가 바다를 달래준 그날 밤을 기점으로 씻은 듯이 사라지고 바다가 다시금 풍요로운 선물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게 다 연희 덕분이야. 용왕님이 연희의 정성에 감동해서 복을 내려주신 게야. 사람들의 입에서는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은 가장 크고 싱싱한 생선들을 골라 광주리에 담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순덕 할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멈과 연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덕 할멈은 마당에서 무너진 울타리를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몰려온 사람들이 생선이며 곡식을 마루에 쌓아놓자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걸 왜 우리한테 줘요? 다들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도로 가져가시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할멈, 우리 마음이니 제발 받아주시오. 어제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면목이 없어서 빈손으로는 도저히 못 오겠습니다. 촌장 영감이 대표로 나서서 할멈의 손을 꼭 잡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할멈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할멈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옆에 서 있던 연희도 수줍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연희의 웃는 얼굴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아이가 얼마나 맑고 예쁜지 새삼 깨닫게 되었고 지난날 자신들이 요물이라 손가락질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은 잔칫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집집마다 솥을 걸고 밥을 짓는 구수한 냄새가 골목골목 퍼져나갔습니다. 순덕 할멈의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앉을 수 있도록 멍석이 넓게 깔렸고 아낙네들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갓 잡은 생선으로 끓인 매운탕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고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지글지글 익어가는 전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 한 구석에서 연희를 중심으로 모여 앉아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예전처럼 연희를 따돌리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연희와 짝이 되고 싶어 안달이었고 연희의 맑은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노푸른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순덕 할멈은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손님들을 챙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몸이 힘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할멈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와 웃고 떠드는 광경은 꿈에서도 그리던 모습이었습니다. 한 안악이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퍼서 할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멈,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지. 이제 다 끝났으니 맘 편히 드시고 오래오래 사시오. 할멈은 밥그릇을 받아들고 울컥 치솟는 감동을 삼키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동안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서러움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화제는 단연 어젯밤의 기적과 사라진 만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만석이 놈, 새벽에 보따리 싸서 도망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더군. 이스, 욕심이 과하더니 제 발등을 찍은 게지. 다시는 우리 마을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해. 사람들은 만석의 비참한 최후를 고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그 욕심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촌장 영감은 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자, 지난 안 좋은 일은 다 털어버리고 우리 마을의 보배인 연희와 순덕 할멈을 위하여 그리고 다시 찾은 우리 마을의 평화를 위하여 듭시다. 위하여 힘찬 건배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희는 아이들과 놀다가 할멈 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얼굴이 발그레하게 상기된 연희는 할멈의 소매를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제 생일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친구들이랑 노니까 정말 좋아요. 할멈은 연희의 땀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이 내 생일이고 말고 네가 다시 태어난 날이나 다름없지. 할멈은 생선살을 잘 발라 연희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연희는 입을 크게 벌려 받아먹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어른들도 모두 허허 웃으며 덕담을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연희야, 많이 먹고 쑥쑥 커라. 네가 우리 마을 지킴이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자 하늘과 바다는 온통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잔치는 절정에 달해 사람들의 얼굴에는 취기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는 서먹하던 이웃들도 오늘만큼은 형님 동생하며 어깨동무를 했고, 사소한 오해로 다투었던 사람들도 술잔을 나누며 화해했습니다. 이 모든 화합과 평화가 작은 아이 연희의 용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한 물결로 화답하며 마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듯 찰랑거렸습니다. 갈매기들도 노을 속을 날며 끼룩끼룩 노래를 불렀고, 그 소리는 마치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화음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할멈, 잘 먹고 가네. 내일 또 오리다. 연희야, 내일은 우리 집에 놀러 오렴. 맛있는 떡 해줄게. 사람들은 아쉬운 듯 할멈과 연희의 손을 한 번씩 잡아보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이 비워지고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 빈자리는 쓸쓸함이 아닌 따뜻한 여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멈과 연희는 함께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널려진 그릇들을 치우고 멍석을 개는 손길이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달은 어제보다 더 밝고 둥근 얼굴로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할멈과 연희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는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리듬으로 들려왔고, 밤바람은 시원하게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할멈은 따뜻한 숨곰을 한 사발 들이키고는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연희야, 구슬은 잘 있느냐? 연희는 품속에서 구슬 주머니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구슬은 이제 눈부신 빛을 내뿜지 않고 은은하고 차분한 쪽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할 일을 다 마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듯 했습니다. 네, 할머니, 구슬도 이제 잠이 오나 봐요. 따뜻하고 조용해요. 연희가 구슬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멈은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밤하늘의 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별을 보렴.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별이 된다고 했단다. 오늘 네가 한 일은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일이었어. 연희는 할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바다에서 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별이 되는 게 아니라 바다의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할멈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너는 바다에서 왔지만 이제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야. 너는 별도 될 수 있고 꽃도 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단다. 할미가 그렇게 되도록 지켜줄 거야. 연희는 할멈의 따뜻한 품속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뛰어노느라 몸이 노곤해진 탓이었습니다. 할머니, 졸려요. 연희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멈은 연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까 군부를 때 놓은 덕에 훈훈했고, 깨끗하게 빨아 풀을 먹인 이불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멈은 연희를 눕히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습니다. 연희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웅크렸고, 할멈은 연희의 머리맡에 앉아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사락사락 부채질 소리가 자장가 반주처럼 들렸습니다. 할멈은 잠들어가는 연희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속눈썹이 볼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붉은 입술이 새근거리는 숨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 천사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할멈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늙고 힘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지키고 키워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할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진짜 자신의 고향인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면 그때는 웃으며 보내주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깥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뚜루르, 귀뚜루르. 가을을 재촉하는 벌레 소리가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집들도 하나둘 불이 꺼지고 모두가 달콤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만석이 떠난 빈집만 덩그러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마을의 평화를 해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쉼없이 움직이며 육지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고 그 거대한 품 속에서 마을은 아기처럼 곤히 잠들었습니다. 연희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하자 할멈도 조용히 자리에 누워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할멈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닷가 마을에 살던 신비한 아이와 그 아이를 지켜낸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거친 파도를 잠재운 푸른 구슬의 전설은 할머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바닷가 아이들의 자장가가 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친 세상의 파도에 지친 여러분도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연희가 불러온 평화로운 기운 속에서 편안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푸른 구슬의 신비로운 빛이 찾아와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내일의 희망을 비춰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